서울지만 현재 기온 3.6도, 습도는 34%입니다. 아나운서 홍소연입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Listen, everyone. 김용민 라이브. (2020년 1월 3일) 금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지난해 7월 11일 유니클로 일본 본사 최고 재무 책임자가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제 불매 운동이 매출에 영향을 줄 만큼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지난 7월부터 이어진 불매 운동은 초기에는 반짝해도 금세 식을 거란 전망이 다수였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까지 활발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보도를 보니까 유니클로의 국내 운영사 FRL 코리아가 올해 기말 배당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명백히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의 여파입니다. 이 회사는 2011년 배당을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기말 배당을 영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유니클로뿐입니까? 일본 맥주의 한국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때에 비해 99% 급감했습니다. 한국에서 일본 차량의 신차 등록 건수는 60% 감소해서 일본차 브랜드가 1,000만 원을 웃도는 파격 할인 이벤트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일본 관광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방도시는 파탄 위기까지 갔습니다. 한국 여행하는 일본인이 일본에 가는 한국인을 5년 만에 추월했다고 하니 말다했지요. 일본의 경제 도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맞대응 무모하다, 대책 없다, 이렇게 떠들던 사람들 지금 어디 있죠? 무모하다, 대책 없다는 설레발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스피커,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자, 유튜브에서 KBS 1라디오 검색하시면은 용수처의 모습 바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작심 삼일이 무너지는 1월 3일입니다. 3일 만에 무너진 계획 괜찮습니다. 계획은 또 세우고 또 세우면 되니까요. 그리고 새해 첫날이 양력 1월 1일 뿐입니까? 음력 1월 1일 가서 또 결심하면 됩니다. 네. 바야흐로 새해 첫 주말을 앞두고 있는데 주말 계획 알차게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녁 7시까지 용수처장 김용민과 함께 달려가 보시죠. 자,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매일 오후 5시 5분. 그냥 똑같은 뉴스 브리핑이 아니다. 정치 뉴스 피로 해소에 딱 좋은 브리핑. 매일 5시 5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뉴스 505. 네, 뉴스 505 함께할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기동에 사시는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래요. 계양구 장기동. 네. 바둑동은 없습니까? 아, 바둑동. 네. 네, 새해가 되면 변할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예. 네, 바둑동은 없습니다. 예, 갈수록 아재의 어떤 기운이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젊은 기운을 좀 주세요. 예. 아, 저도 그렇게 젊은 기운이 많진 않아서요. 아, 그래요? 네. 나보단 젊은 것 같아서 네네. 여쭤봤습니다. 지금 KBS 1TV 뉴스 5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늘 법무부에서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네, 취임식은 오전 10시에 있었는데요. 이 추미애 장관이 오늘 취임식을 시작으로 장관으로서의 공식 업무에 돌입을 했습니다. 네.
추미애 장관은 취임식에서 일단 이 지난 80일간 장관 직무대행을 맡았던 김호수 법무부 차관을 호명하면서 박수를 유도하기도 했고요. 이 여유로운 모습으로 첫 인사를 마쳤다라고 합니다. 네네. 그리고 취임사가 있었는데 가장 주목이 됐던 부분은 이 줄탁동시라는 사자성어를 그래요. 쓴 부분입니다. 예. 이 어미닭과 병아리가 알을 깨기 위해서 이 동시에 알을 쫀다라는 의미를 담은 사자성어인데 안에서 밖에서. 네네. 예. 병아리는 안에서 이제 어미닭은 밖에서 쫀다라는 의미죠. 네. 이제는 검찰 안에서도 변화와 개혁을 향한 목소리가 나와야 한다라고 수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네네. 추미애 장관은 이 밖에서 알을 깨려고 하는 사람은 바로 국민이다라면서 네. 안에서 알 껍질을 깨고 나오려는 사람은 검찰 조직이 아니라 개개 검사들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개개인의 검사들. 네네. 네. 이 조직보다는 개인을 강조하는 대목인데 사전 공개된 취임사에는 또 없었던 내용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요. 네. 한편 이날 취임식에 가장 좀 눈에 띄었던 부분은 이 검찰 간부들의 대거 참석입니다. 네네. 이 강남일 그 대검찰청 차장을 비롯해서 그 윤석열 검찰총장의 오른팔을 불리는 이 한동훈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그리고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 노정현 대검 공판 송무부장, 이두봉 대검 과학수사부장 등 대검 간부 다수가 참석을 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안 왔습니까? 불참했습니다. 근데 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는 게 관례라고 하더라고요. 관례입니까? 근데 왜 예. 이런 관례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그 관례에 따라서 참석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김영대 서울고검장,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 조상철 서울서부지검장, 오인서 서울북부지검장 등 등등등. 네, 예. 이 재경지검의 간부들도 대거 참석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참고로 이 조국 전 장관 취임식 때는 김영대 서울고검장만 참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참여를 안 한 모양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확실히 당시 그 검찰에서는 조국 씨를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네네. 네, 그 분위기가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좀 인정하는 모양이죠? 크게 인정을 하는 듯이 네, 많은 간부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요. 자, 검찰이 어제 추미애 장관의 측근을 전격 소환 조사했는데 네. 이제 또 추미애 장관을 겨냥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낳게 합니다. 네, 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가 어제 정모 전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 부실장을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네. 이 정 전 부실장은 2017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이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실 부실장을 지내다가 2008년 4월까지네요. 2018년 4월까지. 네. 그러다가 이제 2018년 6.13 지방선거 직전에 이 송철호 후보의 정무특보로 자리를 옮긴 인물입니다. 네, 네. 이 정 전 부실장은 지방선거 8개월 전인 지난 2017년 10월 11일 이 송철호 시장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기서 그 다음에 울산시장 선거에 대비해서 이 지역 수건 사업 해결 대책을 논의했다. 뭐 이런 메모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 정 전 부실장이 이 송 시장에게 청와대 균형발전 비서관실 소속의 장모 전 선임행정관을 소개해줬다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 송병기 부시장의 메모 수첩에 정 전 부시장과 송 시장이 만난 다음 날 이 송 시장이 청와대를 방문했다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네. 모두 이제 검찰에서 나온 내용으로 보이는데 네. 그리고 언론은 이 정모 부실장이 추미애 당시 대표실에서 일했다라면서 이 사건이 추미애 장관까지 올라갈지 주목하고 있다라는 보도를 냈습니다. 그래요. 네. 어제는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추미애 장관이 임명된 날 그렇게 네네. 보고를 피하기 위해서 임명된 당일에 결과를 발표한 것 아닌가 이런 여러 추측을 낳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당시에 네네. 비서실 차장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기 시작했고요. 네, 어제 그렇습니다. 그림이 다 보이네요. 어떻게? 네, 그리고 이미 지난 1일 이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 추미애 장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했는데 네. 검찰은 이 사건을 공공수사 2부에 배당을 했습니다. 언제 했어요? 그 고발을? 고발을 지난 1일, 네, 1일 했습니다. 네, 지난 1일이면은 그제? 네, 맞습니다. 그리고 수사는 언제부터 시작? 네, 바로 배당이 됐습니다. 바로 배당됐어요. 네네. 그래요? 이게 검찰 수사가 이렇게 빨리 배당되고 빨리 착수됩니까? 보통 일반 뭐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배당이 좀 오래 걸려가지고 네. 좀
가슴앓이를 하는 분들이 좀 많은데 네. 어쨌든 굉장히 빠르게 배당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이 논란의 당사자는 뭐라고 하느냐면 네. 이 정전 부실장은 그 일부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송철호 시장과 청와대 인사의 만남은 그 송철호 시장 측이 요청해서 이루어진 것이다라면서 이 추미애 대표에게 사전에도 그리고 사후에도 전혀 보고한 바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자,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들 중에 내각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네. 이분들이 오늘 불출마 선언을 했다고요? 네. 차기 총선. 그렇습니다. 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영선 이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그리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그리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진영 장관 그리고 박영선 장관은 뒤늦게 내각에 합류했기 때문에 뭐 네. 불출마가 예견이 돼 있었는데 이 김현미 장관과 유은혜 장관은 좀 출마 생각이 뭐 없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함께 불출마를 선언하고 이 내각에 남기로 했습니다. 네. 때문에 이 김현미 장관과 유은혜 장관은 이 불출마 선언 때 잠시 목이 맨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네네. 이 김현미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반환점을 돌았기 때문에 마무리해야 할 시점 아니냐고 말하는 분도 있는데 지금은 정진해야 할 때라면서 문재인 정부 탄생에 같이 한 사람으로서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함께 가는 게 이 정치인으로서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네. 밝혔고요. 이 유은혜 장관도 문재인 정부 첫 번째 여성 사회부총리이자 교육부 장관으로서 쓰임이 다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한편 오늘 이해찬 대표가 불출마 선언 자리에 함께 했는데요. 그 이해찬 대표는 공개적으로 큰 아쉬움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 입장에서는 좀 선거 승리가 유력한 사람들의 불출마가 매우 아쉽다라면서 한석이 아쉬운데 이렇게 네 분이 그만두시니 그 자리에 어떤 분으로 대신해야 할까 하는 걱정도 많이 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요. 여성 장관들이 참 많은 정부입니다. 교육부 장관인 유은혜 사회부총리도 그렇고요. 네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있고요. 그리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있고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있고, 네. 그리고 이번에 추미애 법무부 네, 장관도. 법무부 장관. 네. 네. 과거엔 뭐 여성가족부 장관 정도만 여성이 맡았었는데 이제는 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장관도 있고요. 네네. 예. 아주 주요 부처에서 맹활약을 벌이고 있는 모습은 과거에 보기 힘든 그런 장면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단순히 여성이라서가 아니라 어떤 뚜렷한 성과와 실적을 보여준다면 더 빛이 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예. 총선 이분들이 이제 불출마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의원들이 공식 탈당을 했습니다. 오늘. 네, 오늘 오전에 그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이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의원 8명이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네. 이들은 오는 5일 이 새로운 보수당을 창당할 예정입니다. 이날 탈당을 선언한 현역 의원은 그 유승민 의원을 비롯해서 이 정병국, 이해운, 오신환, 유이동, 하태경, 정운천, 지상욱 의원입니다.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새누리당을 탈당해서 바른정당을 만든 그 네네. 주역들이네요. 맞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이 3년 전 이 새누리당을 떠난 후 오늘까지 실현의 가시밭길을 걸어왔다라면서 그러나 거친 정치 현실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수록 개혁 보수 정치를 향한 이 본인들의 각오와 의지는 더 단단해졌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한편 이 오늘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가 있었는데요. 이 최고위원회에 손학규 대표 혼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눈길을 끌었는데 네. 이번에는 바른미래당 당권파로 분류됐던 의원들이 이 손학규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네, 이 손학규 대표가 안철수 의원이 돌아오더라도 대표직을 내놓지 않겠다라고 말을 해서 이 당권파 의원들이 보이콧에 나선 건데요. 아니 애초에 그 안철수 전 의원이 돌아오면은 네. 대표직을 그만두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손학규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네. 입장을 바꿨다 이렇게 입장을 당권파 바꿨어요? 네, 의원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것 때문에 바른미래당에 추가 탈당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요. 이 안철수 대표도 바른미래당 복귀 대신 이 독자신당 창당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 바른미래당이 국민의당이 네네. 바른정당과 합쳐져서 만든 당인데 국민의당의 그 정통성 이런 것들을 버리고 네. 새 당을 만든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뭐 이런 설이 나돈다는 거죠. 네, 일단 손학규 대표가 당 대표에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의 의장석 진입을 저지한 의원들. 그러니까 올 12월 상황입니다. 네, 얼마 전 상황입니다. 예. 이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죠?
네, 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오늘 이 당 확대 간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최근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될 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장석을 점거한 부분들에 대해 이미 체증을 해놨다라면서 고발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고발 일정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이 지난달 27일 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국회 개회를 위해서 이 단상 위로 올라오는 이 문희상 의장을 6탄으로 저지를 한 바가 있고 예. 이 와중에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문희상 의장을 팔꿈치로 가격을 한 뒤 성희롱을 하지 말라고 소리를 친 바 있습니다. 본인이 이제 팔꿈치를 휘둘러서 네네. 폭력을 행사했는데. 네. 네, 이 민주당은 더 이상 국회에서 불법이 난무하는 후진적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 당 차원의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강구할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네. 이번에 검찰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기소했던 국회 선진화법으로 고발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요. 아무래도 어제 검찰의 패스트트랙 관련한 수사 결과 발표. 네네. 여기에 민주당이 많이 발끈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후속 조치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민주당에서는 왜 이렇게 그 영상에 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어떤 사람들은 기소하고 어떤 사람들은 기소 안 하느냐 좀 이렇게 반발을 하기도 하고 네. 또 당내 의원들 중에서 이제 검찰 개혁을 위해서 좀 이렇게 활동을 했던 의원들만 기소를 했다라고 불만을 터뜨리고도 있습니다. 네, 그 김병욱 의원, 네네. 그분은 뭐 상대 정치인, 야당 정치인을 전치육주로 만들었다. 전치육주면은 뼈가 부러지는 그런 중상 아닙니까? 네, 상당한 중상이죠. 근데 그분은 자기는 뭐 폭행은 전혀 안 했다 이런 입장을 또 밝히고 있단 말이죠. 네. 검찰이 뭘 보고 김병욱 의원에게 폭행 혐의를 의심하고 있는지 상당히 또 궁금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이 타워 크레인이 전도돼서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아이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그래요? 네. 인천 소방본부와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오전 8시 32분께 그 인천시 연수구 이 송도 국제도시 한 절삭공고 제조업체의 사옥 신축 공사장에서 대형 타워 크레인이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이 사고로 30m 높이의 타워 크레인에서 지상으로 추락한 58살 A씨 그리고 50살 B씨 등 50대 노동자 2명이 숨졌고요. 네. 32살 C씨가 팔을 다쳐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당시 이 공사장에서는 볼트를 풀어서 이 타워 크레인을 해체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타워 크레인의 높이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작업을 하던 도중에 건물 10층 높이 지점에서 크레인이 쓰러지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네. 이 소방당국은 소방관 20여 명과 함께 이 고가 굴절차 그리고 구급차 등 차량 17대를 투입해서 구조 작업을 벌였는데요.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고요.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미국이 이란을 공습해서 이란 군부의 실세가 사망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이라크를 공격을 한 건데 네. 미국의 공격으로 이란 군부 실세인 이 거셈 솔레이마니 쿠드스 이란 혁명 수비대 정예군 사령관이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AP와 로이터 등 외신들이 전한 소식인데요. 네. 이 외신들은 이라크 국영 방송을 인용해서 이 바그다드 국제공항에서 이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포함한 8명이 사망을 했으며 이 중에는 이라크의 친이란 민병대를 이끄는 아부 마흐디 알무한디스도 함께 숨졌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라크의 알무한디스라는 사람이 이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맡기 위해서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을 찾았는데 이 솔레이마니가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공습이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미국이 이 첩보를 미리 입수했을 가능성이 높은 다 파악하죠, 위성으로. 상황이죠. 이 솔레이마니는 이란 혁명 수비대 정예부대 이 쿠드스군의 총사령관이자 그 이란의 영내 전략 설계에 깊이 가담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특히 이라크 내 시아파 민병대가 IS 격퇴 작전을 벌일 때 이 전장에 나가서 직접 진두지휘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AP통신은 이들의 사망은 이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큰 상황에서 이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면서 이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이 중동 세력의 심각한 보복이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폭탄은요, 네. 사람을 쫓아다닌대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쫓아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빗 맞는 일도 많이 없고요. 표적으로 딱 정해지면은 살아날 길이 없다고 하더군요. 예. 네, 전쟁은 참 안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 주 동안 수고해 주신 정상근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2991번 쓰시는 분, 줄탁동 시는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즐겨 쓰던 사자성어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즐겨 쓰던 사자성어는 꽤 많죠. 네. 마키 7165 이 필명 쓰시는 분은 제 일상의 시계 같은 김용민 라이브 5시 5분에는 하루 마무리 준비. 아이고 그렇군요. 5시 24분에는 교통정보센터 가야 됩니다. 박소영 씨. 네, 금요일답게 교통량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사고로 정체가 더 심한 곳도 있는데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원효대교 부근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차로를 막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어서 동작 지나서부터 정체가 심하고요. 이후로 성산까지도 밀립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청담에서 동작까지 30분 정도 걸리고 있고 서울 외곽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 상일 부근에서 승용차 관련해 사고가 있었는데요. 1차로를 막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어서 송파부터 정체가 심합니다. 이후로 토평까지 10km 구간에서도 이동하기가 힘들고 반대 방향으로는 송추에서 의정부 또 토평에서 판교 사이 14km 구간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간 고속도로 창원 쪽으로 조곡터널 부근에서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처리 작업은 끝났지만 괴산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용퀴즈 온더 블럭. 방송 내용 중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들으시고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맞춰주세요. 김용민 라이브 새해를 맞아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코너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이 시간 엄경철 국장님과 함께 할 텐데요. 얼마 전까지 뉴스9 진행을 하셨는데 예. 국장이 되시고 나서 바톤 터치를 하셨어요. 네. 네. 지상파 최초의 여성 앵커, 여성 메인 앵커를 발탁하셨는데 현재 어떻습니까? 잘하고 있다고 보세요? 앵커가 워낙 방송 능력이 그 전부터 검증됐고요. 잘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훨씬 뛰어난 방송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국장님이 보고 계셔. 오늘 국장님이 주목하는 기자에게 음성 편지 짧게 남겨주신다면. 이낙연 총리가 KBS 뉴스에 출연합니다. 아, 그래요? 네. 오. 이번 총선과 앞으로의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네. 앵커의 질문하는 능력을 유심히 보겠습니다. 정답 보내실 곳은요. 문자는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모바일 앱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오늘 타임라인을 수놓은 말말말 김용민 라이브가 수집해서 들려드립니다. 소리로 듣는 그리고 세상을 읽는 뉴스. 세상의 모든 뜨거운 목소리 그 말말말을 만나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볼륨 업, 귀 쫑긋 핫 소리.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자유한국당 의원 23명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황교안 대표는 기소가 안 됐어야 한다. 그 이유는 황 대표가 충돌 사건의 현장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가 기소된 이유는 아마도 이것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기소된 이유 들어보시죠. 임재성 변호사가 진행한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입니다. 자유한국당 쪽 기소된 국회의원 숫자가 너무 적습니다. 너무 봐주기 했고요. 그다음에 민주당 쪽은 4명인데 그분들이 전부 검찰개혁, 공수처법 등의 앞장서온 분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의 이건 보복적 구색 맞추기 기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황교안 대표 기소에 대해서 저는 2가지로 봅니다. 우선 그동안의 검찰이 이 패스트트랙 위반한 자유한국당에 대하여 너무 봐준다, 늑장 수사한다 등등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비난을 희석시키기 위한 거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표가 기소됐기 때문에. 근데 이게 되게 웃기는 겁니다. 황 대표는 기소 안 됐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위험한 행동들, 폭력 행위가 벌어질 때 상을 당하셨든가 그래갖고 현장에 그렇게 직접 계실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수처법을 못 막은 데 대한 검찰식 이게 응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엔 국회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와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나경원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우리는 전부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의 행동은 국회의장의 불법에 저항하는 저항 행위였기 때문이다. 회의 방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의원직 상실 정도의 판결을 받기는 어렵다고 본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본인이 판결까지 다 했네요. 네,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 들어보시죠. 의원직이 상실되는 건 이렇게 보시는 건데요. 저희는 전부 무죄라고 다투고 있습니다. 일단은 국회의장의 불법이었고요. 네.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다른 죄로 벌금 500만 원 이상 나오는 건 상관없고요. 네. 국회법 위반으로 네. 벌금 500만 원 이상이 나오는 것이 문제인데요. 일단 국회의장의 불법에 저항하는 저항 행위였다. 그래서 네. 무죄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회법 위반 중에서 하나가 이제 회의 방해로 대부분 이제 기소를 했는데 네. 그 당시 사실은 회의가 열리지 않은 부분입니다. 특히 네. 이제 뭐 양쪽이 충돌됐던 것이 의안과 부분인데요. 저희는 이것이 회의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사법적으로 판단해서도 저희가 의원직이 상실될 정도의 판결을 받지는 어렵다. 판결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18년 2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쳐져 출범했던 바른미래당. 1년 11개월 만에 다시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오늘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의원들인 유승민계 의원들이 새로운 보수당 창당을 위해 바른미래당을 탈당했는데요. 기자회견을 열어 탈당의 배경과 신당의 방향성을 언급했습니다. 무너진 보수를 근본부터 재건하겠다 이렇게 다짐한 유승민 새로운 보수당 인재영입위원장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보수와 합리적 중도가 힘을 합쳐 나라의 미래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드리며 바른미래당을 창당했습니다. 그러나 바른미래당은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지난 2년의 실패에 대해 그 누구도 탓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실망을 드린 점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비록 저희들의 숫자는 아직도 적고 세력은 약하지만 무너진 보수를 근본부터 재건하겠습니다. 무능과 독선, 부패와 불법으로 나라를 망치는 문재인 정권을 제대로 견제하고 대체할 새로운 보수로 거듭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는 개혁 보수의 길에 국민 여러분의 동행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라이브. 오늘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의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서 검찰개혁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됐다 이렇게 밝히면서 줄탁동시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줄탁동시, 즉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날 때 병아리와 어미 닭이 안팎으로 동시에 껍질을 깨는 것처럼 검찰도 안팎에서 검찰개혁을 향한 결단과 호응이 병행돼야 한다. 이런 뜻의 발언이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며칠 전 국회에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법률안이 통과됐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국회의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적 염원 속에 통과된 검찰개혁 법안들이 법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시행령 정비는 물론 조직 문화와 기존 관행까지 뿌리부터 바꿔내는 개혁의 마중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검찰개혁은 어려운 만큼이나 외부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검찰 안에서도 변화와 개혁을 향한 목소리가 나와야 할 것입니다.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는 검찰의 안과 밖에서 개혁을 향한
결단과 호응이 병행되는 줄탁 동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저부터 성공적인 검찰 개혁을 위해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어디서나 경청하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이낙연 국무총리가 KBS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어제 김용민 라이브 2부 첫 코너 공동 뉴스구역 KBS에서 엄경철 KBS 보도본부 통합뉴스룸 국장이 이소정 앵커의 인터뷰 질문을 지켜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어제 KBS 뉴스9에 나온 이낙연 총리는 유력한 대선 주자로서 권력 의지가 있느냐 이런 질문에 나는 책임감이 몹시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서 문재인 정부의 총리로서 국정과 아무 관계 없었던 것처럼 각을 세운다면 즉 문재인 대통령과 각을 세운다면 무책임한 일이다 이런 말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권력 의지보다 책임감이라고 말한 이낙연 총리 발언 들어보시죠. 네, 유력한 대선 주자였죠. 고건 전 총리 이 중도 포기하면서 권력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권력 의지 있으십니까? 그건 모르겠고요. 단지 책임감이 몹시 강한 사람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책임감이 강하다 이렇게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임감으로 정리를 하셨고요. 그럼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총리는 대통령 그림자에 가려진 2인자다 이렇게들 많이 보시는데요. 그래서 총리가 대통령이 되려면 좀 대통령과 각을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하세요. 그러면 생각이 다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대통령과 다른 목소리를 내실 의향도 있으신지요? 각을 세워야만 지도자로 보인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더구나 저는 문재인 정부의 절반 이상을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네. 마치 자기는 아무 관계가 없었던 것처럼 다른 얘기하는 건 그건 무책임한 일이죠. 저도 상당 부분의 공동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잘 감안하면서 일이 잘 되도록 하는 건설적 대안 제시 그 정도가 제가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김광진의 히어로가 흐르고 있습니다. 힘겨운가요 예전엔 볼 수 없던 그대 표정이네요 눈빛이네요 어떤 일이 있는지 내게 말해요 그럴 순 없는 건가요 안타까워요 걱정 마요 다 잘 될 거예요 나 그대에게 줄 수 있는 건 보이지 않는 맘뿐이지만 사랑해요 그대는 영원히 변치 않는 내 영웅이란 걸 내 꿈이란 걸 알아줘요 모두가 다 떠나도 모를 거예요 지나온 그대 모습마다 내게 얼마나 힘을 주는지 혹시라도 세상에 맞서 부딪혀 쓰러지는 건 아닐까
인정하나요? 그럴 리 없죠. 거리기는 거죠. 나 그대에게 줄 수 있는 건 보이지 않는 맘뿐이지만 다 떠나도 모든 게 다 쏙 인터뷰. 귀에 쏙 맘에 쏙 인터뷰 시간입니다. 눈앞에 이익에 눈이 멀어 뜻과 가치를 버리지 않겠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인사들이 새로운 보수당 창당을 위해 오늘 집단 탈당을 하면서 내건 발언입니다. 새로운 보수당의 뜻과 가치, 앞으로의 방향과 미래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준석 새로운 보수당 수석 부위원장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요. 그 새로운 보수당 창당을 앞둔 바른미래당 이른바 유승민계 의원 8명이 오늘 공식 탈당을 선언했는데 이준석 수석 부위원장도 이 자리에 함께 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네. 자, 뭐 탈당 과정은 우리가 익히 봐왔는데요. 왜 하필 이때 탈당인가? 원래 그러니까 사실 탈당을 오래전에 할 수 있었는데요. 네네. 우선 1은 우선 손학규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바른미래당이 한 틀 안에서 어쨌든 개혁을 해보려는 시도를 했었고, 네네네. 2는 이제 사실 패스트트랙에 있어가지고 손학규 대표가 단식하고 이제 들어놓으시더니만은 좀 자의적으로 바른미래당이 어쨌든 진로를 패스트트랙 찬성 쪽으로 몰아갔었기 때문에 재작년 12월 상황인 거죠. 4월부터 시작된 거죠. 아, 작년 4월. 작년 그러니까 4월. 단식은 12월이고 이제 어쨌든 그 당론으로 갑자기 상의도 안 하고 만들어버린 게 4월이거든요. 그때. 아, 패스트트랙. 그 법안 특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는 논의 없이 본인이 이제 추진했다 이 말씀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 사보임하고 이렇게 하면서 문제됐던 건데 그거 막느라고 시간이 좀 걸린 거였죠. 왜냐하면 그 뒤로 전에 이제 창당 준비 같은 거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2018년 2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쳐져서 출범한 바른미래당. 이제 뭐 2년 조금 못 된 시점까지 함께 한솥밥을 먹었다가 이제 둘로 갈라졌습니다. 4.3 재보선 참패 이후부터는 당권파와 비당권파로 나뉘어서 한 지붕 두 가족 체제를 이어왔습니다. 그 어떻게 새누리당 탈당했을 때 바른정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다시 이제 새로운 세력을 규합하려 하는 것 같은데 왜 국민의당과 합당을 했느냐 또 이런 질문을 아마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거기에 있어서는 그 당시에 이제 바른정당에서 이제 원래 33명으로 시작해가지고 대선 직전에 이제 12명인가 돌아가시고 돌아가신 다음은 이제 자유한국당으로 가셨다. 복당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20명이 남아가지고 이제 계속 왔는데 그 뒤에 또 10분이 떠나는 건가 11분이 떠나는 계기가 있었어요. 김세연 의원을 포함해서. 그때. 그런데 그 일을 겪으면서 사실 많은 분들이 진로에 대해 가지고 9명을 가지고 계속 가자라는 사람과 그리고 어떤 더 큰 덩어리랑 합쳐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었는데 저나 유승민 의원 같으면은 그냥 9명을 밀고 가자.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그 다음에 있을 지방선거 이런 데서 세를 만들기 좋다 이렇게 했는데 대다수 의원들이 거기에 반대했어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당이랑 마침 이제 합당을 했던 건데 지금 와서 보면 이제 좀 안 좋은 선택이었다 이렇게 보는 게 확실히 너무 이질적인 결합이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도 중도적 지향을 놓고 보자면은 진보를 추구하는 세력과 보수를 추구하는 세력이 그래도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실험적 차원에서의 결합이었는데.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 2월에 외부의 언론에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유승민 대표가 이제 당의 전면에 나서겠다는 취지로 이제 당 토론에 나와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뭐였냐면 개혁 보수와 중도 보수의 길을 걸으면은
내가 앞장서 가지고 당의 지지율을 이끌고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네. 그래서 광주 권은희 의원마저도 나도 그런 길이라면은 중도보수 개혁보수의 길로 광주에서 출마할 수도 있다. 라고까지 하면 분위기가 달아올랐어요. 네네네. 근데 그 토론의 마지막에 갑자기 손학규 대표가 나는 진보를 포기 안 한다. 이래가지고 보수 중도 진보를 같이 하자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듣기에는 뭐 좋아 보이지만은 사실 예를 들어 어떤 정책에 대해 가지고 보수 중도 진보를 같이 하자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두 발과 두 팔을 동시에 내뻗어라 이러면 자빠지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뭐 약간 그런 상황 또는 제가 늘상 비교하는 우리가 무슨 상품을 파는지가 명확해야 되는데 간판에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러니까 사람이 뜨거운 걸 좋아할 수도 있고 시원한 걸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존재하지 않는 상품 팔려고 하니까 굉장히 곤란한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 상황을 저희가 벗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상품의 문제라기보다는 결국 한국 정치는 사람인데 유승민 의원이 좀 더 일찍 전면에 나서서 당권 경쟁을 벌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바른미래당을 자기 당으로 만들 수도 있지 않았었나. 그래서 나섰던 게 그게 우리는 뜨거운 거 팔자 이랬더니만은 그 이상한 거 팔자 그래가지고 아니면 저는 차라리 이해할 수 있는 게 아예 새로운 길로 가가지고 그래 우리는 커피를 팔지 말고 율무차를 팔자 이랬으면 제가 그건 관심이라고 가질 수 있는데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팔자라고 하는 그 주장에는 뭐 공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알겠습니다. 무능과 독선, 부패와 불법으로 나라를 망치는 문재인 정권을 제대로 견제하고 새로운 보수로 거듭나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혔는데 이 말 속에서는 현재의 보수로서는 문재인 정권을 견제하고 대체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내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치에서 솔직히 김용민 씨도 듣기에 따라서 요즘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오히려 최근에 자유한국당의 행태나 아니면 황교안 대표의 행보가 문재인 대통령이 큰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견제보다는 거의 뭐 지지하고 있다 이런 느낌까지 받을 정도가 있으니까. 사실 확장성이 있어야 사실은 이게 그 여당으로서도 긴장을 하고 그럴 텐데 그러니까요. 계속 좀 축소지향적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기 편만 더 챙겨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그거의 한계성이라고 보는 분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다소 이제 최근에 불편한 감정 가지신 분들이 대한 야당을 아주 갈구하고 있어요. 과거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불만 가진 분들이 민주당까지 닿은 분도 있고 그 지지 성향이 민주당까지 닿지 못한 분들은 그 당시에 국민의당을 창당했던 안철수 대표한테 몰렸던 적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 갈 곳을 잃은 그 지지세가 많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요. 그렇다면은 이 새로운 보수당의 상상력은 어디까지입니까? 정계 개편을 포함해서. 글쎄요, 저희는 사실 다 열려 있긴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닫혀 있는 부분은 자유한국당과의 어쨌든 맹목적인 통합이라는 거는 변수에서 닫혀 있다. 이건 제가 이렇게 보는 게 저도 수도권이 제가 지역구거든요. 그런데 수도권의 선거나 이런 구도를 봤을 때 이제 그냥 피상적으로 선거를 보시는 분들은 보수가 그래도 단일화하고 중도까지 단일화를 해내면은 무조건 선거에 유리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더라고요. 시너지 안 납니다. 시너지가 안 난다. 그러니까 제가 늘상 하는 표현으로 만약에 지금 자유한국당과 뭐 저희 새로운 보수당과 어쩌면 우리공화당까지 어쩌면은 거기에 뭐 안철수 대표까지 힘을 합쳐가지고 단일 후보를 내 선거에 임한다 하더라도 서울 강북 지역 정도의 판세를 넣고 보면은 제 느낌적 느낌으로 한 37, 8% 받고 무난하게 낙선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 많이 받고 낙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게 아까 김용민 씨가 지적했던 확장성의 한계라는 것이 나온 지점이거든요. 저는 이 아까 말했던 제가 보수의 지도자들이라고 했던 사람들 또는 중도의 지도자를 했던 사람들이 다 똑똑한 분들이니까 모여서 밥이나 한번 먹으면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다들 지금 밥도 같이 안 먹으면서 무슨 보수 대통합을 하겠다는 건지 저는 그 시너지 절대 안 납니다. 3726번 쓰시는 분도 국민의당 계열과 바른정당 계열이 한솥밥을 먹은 것 같지도 않습니다. 밥을 따로 계속 드신 것 같던데 이런 말씀하셨고 훈이서라는 필명 쓰시는 분 개혁적 보수라는 말도 실은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같은 말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아주 좋은 지적이고 제가 봤을 때는 보수가 대한민국에 극복해야 될 것인 게 대한민국의 보수가 보여준 양태라는 것이 지금까지 그러니까 반공냉정 보수 이런 것들이
보수란 이럴 것이다라는 관점을 너무 강하게 국민들의 뇌리에 박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영국의 보수당이라든지 캐나다의 보수당이라는 건 당명의 보수당이 들어가고선요. 그러네요. 그리고 보수라는 것이 어쩌면 사회개혁에 앞장설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칠 같은 경우에는 보수당의 어쨌든 수상이었지만은 사회보장제도 같은 것들을 굉장히 도입 많이 했었거든요. 좌파적 정책 많이 그렇죠. 도입했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의 보수가 잘못했던 거지 보수 단어 그 자체에는 부정적인 어떤 뉘앙스가 내재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좀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좀 열심히 해보자 이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앞서서 안철수 전 대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정계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요. 향후 새로운 보수당의 진로와 관련해서 안철수 전 대표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시는지 혹은 뭐 안철수 전 대표와 같이 손잡고 나갈 계획이 있으신지. 저희는 뭐 오겠다는 분이 있으면 안 말립니다. 예를 들어 뭐 김용민 씨 같은 분이 오겠다 그래도 저희는 이념 성향은 좀 다를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뭐 근데 그것과 별개로 근데 이제 안철수 대표가 꿈꾸는 어떤 그런 정치라는 것이 저희도 이제 같이 당을 해보니까 많이 잘 알거든요. 저희랑 같이 하겠다는 판단하실지는 저희는 약간 의문입니다. 아유, 무슨 일이 있었어요? 좀 얘기해 보세요, 좀. 그런 건 나중에 팟캐스트 같은 거 한번 부르세요. 그런 거는. 또 이제 김용민 라이브도 팟캐스트로 나갑니다. 그 말고 딱 심의 안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알겠습니다. 예전에 이준석 최고위원께서 그런 말씀도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 안철수 대표하고 같이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서울시장 때였나요? 와서 공보 관련한 업무를 좀 맡아달라 이런 요청을 받았는데 기자실에 문을 잠그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 뭐 그런 말씀하신 적이 문을 잠그는 게 아니라 기자실에 사람이 없었다. 사람이 없었다. 근데 뭐 그런 거죠. 그 당시에는 저랑 안철수 대표랑 이제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은 노원병 공천을 놓고 한번 다투셨어요. 다투던 상황인데. 저한테 이제 사실상 이제 제안을 하신 거죠. 서울시장 선거에 대변인을 띄워주고 네가 국회의원 나가지 마라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우선 조건 자체가 맞지 않고요. 그리고 그것을 제안하고 그 다음부터는 어떤 공천 갈등이 있었는지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테니까. 그거는 뭐 제 생각엔 진실성 있는 제안 아니었다. 이렇게 판단해서 제가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담이긴 한데 그 사실 그 이준석 최고위원도 그러시고 하태경 의원도 그렇고요. 20대 남성을 우군 지지층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거는 지금 이제 진행형이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는 도달한 목표이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제가 그 핵심 지지층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제가 작년에 택시 운전하면서 택시 업계 이야기를 많이 들었더니만은 가끔 택시 공짜로 태워보시는 택시 기사들도 있고요. 서울에서. 그거 사실 오피니언 리더입니다. 그리고 근데 다른 영역에서는 잘 안 나타나는데 그 20대 남성분들 보면은 뭐 음식점 하시는 자영업 하시는 분도 그렇고 아르바이트 식당에서 하시는 분도 그렇고 서비스 진짜 많이 주십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정치도 이제 8년째 정치권 언저리 있지만은 하태경 의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최근에 저희한테 그런 코어 지지층이 생겼다는 느낌입니다. 그래요. 거대 양당에선 사실 20대의 마음을 어떻게 잡는가 굉장히 고심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20대 남성이라고 저희가 이제 지지층 국한에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성들도 지지를 합니까? 여성들도 지지하는 분이 있죠. 다만 이제 저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금의 집권 민주당에서 코어 지지층을 설득한 것이 이제 여성 지지층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페미니즘의 조류에 굉장히 이제 부합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거기에 다소 이제 반발적 심리를 가진 그러니까 성평등을 주장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얘기하면 뭐 민주당 지지 안 하니까 민주당 최고위원 한 분이 20대는 어렸을 때 잘못된 교육을 받아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니까 오히려 이제 젊은 세대가 아니 어떻게 진단부터 거꾸로 하냐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앞으로 이번 총선에서 뭐 정당들이 좀 이 감수성이나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젊은 세대의 문제에 대해 가지고 매번 무슨 청년 비례하면 만들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정도의 관점이 아니라 큰 틀에서 자기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한번 되짚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로운 보수당이 중앙당 창당하면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이제 갖추게 될 텐데 새로운 보수당에서 핵심적으로 내세우는 다른 정당과는 차별화되는 가치가 있다면 그렇지 않아도 K77004101 이 계정 쓰시는 분이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오셨어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게 이제 제가 2012년에 박근혜 대통령 대선을 도왔지만은
그때 새누리당이 겪었던 변화가 뭐냐면은 이 당 이름이 한번 바뀔 때 한나라당에 새누리당 가면서 한나라당의 구호는 MB가 만들어서 선진화였어요. 그런데 새누리당의 구호는 박근혜 대통령이 만들었던 그 좌클릭이라는 단어, 중도화의 길을 걸었었거든요. 경제민주화라든지. 네,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는 믿지 못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그 당시에 상당히 중도화된 정책을 표로 많이 갖고 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새로운 보수당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이 그 뒤에 다시 이제 우클릭을 강하게 했다고 보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민부로든이라든지 그들의 정책이란 걸 봤을 때는 자기들이 친박이라 하는데 오히려 박근혜 정부랑 굉장히 거리가 멀어졌어요. 정책적으로는. 뭐 그런 지점도 있고 새로운 보수당은 그래가지고 사실 보수의 이념적 가치 중에서 다시 살려야 될, 그러니까 재활용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공정의 가치라든지 아니면 경쟁 이라는 가치 같은 걸 좀 살릴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지난 10년 동안 이런 것들이 많이 퇴색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살려서 좀 공정한 경쟁의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의 테마로 잡아가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판이라 할 수 있는 유승민 의원 대구 동구울에 출마합니까? 뭐 그 황소고집이에 못 말려요. 아, 못 말려요. 그럼 우리 이준석 최고위원은 그 수도권에 나와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습니까? 예, 저는 뭐 사실 좀 수도권에 나오시라. 그리고 제가 지역구까지 몇 개 찍어가지고 이런 거 나오시면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본인의 의지가 확고해요. 그건 뭐냐면 이제 등을 보이지 않겠다. 그런 측면인데. 지더라도 그 대구에서 지겠다. 뭐 지더라도라는 표현이 당연히 쓰여야죠. 왜냐하면 지금 많은 분들이 대구에서 4번 당선된 양반이 무슨 대구가 험지냐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은. 그 꼭 자기가 태어난 곳이라든지 자기가 국회의원 했던 곳을 지지를 받는 건 아니에요. 보면. 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8144번 쓰시는 분 인천의 화물기사입니다. 개혁적 보수가 아니라 품격 있는 보수, 정의로운 보수로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3763번 쓰시는 분도요. 이 땅의 진정한 보수, 정통 보수가 확립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겨 들으셨죠? 정말 감사합니다. 예, 이준석 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1부 마치겠습니다. 2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